북한의 침략에 비극적인 분단국가가 되었지만 결국 자유대한민국과 경제대국을 이뤄낸 압도적인 국가. 세계 최강 중국과 러시아 같은 초강 대국들이 강력하게 견제하지만 오히려 코웃음치며 비웃는 유일한 국가. 평소에는 전혀 단결력이 없어 보이다가도 살벌한 위기가 다가오면 강력한 국민 대통합으로 한방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무후무한 국가. 이 발언들은 모두 바로 한국을 지칭하며 쏟아지는 전 세계 기자들의 얘기인데요. 여기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신기하고 특이하게 바라보는 40년차 미국 기자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가 약 40여 년간 지켜본 한국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 직접 보도한 내용을 지금부터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제임스 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 40여 년 전 뉴욕포스트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어 지금껏 한국의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한국인보다도 한국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강력하고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한국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가 1983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위대한 민족의 매력에 제가 이토록 빠져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사실 뉴욕포스트에서 서울로 향하는 특파원으로 제가 지명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1983년도 당시엔 한국이 물론 경제가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이긴 했으나 미국인이었던 제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후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편집본부장님 역시 저에게 건넨 조언은 제임스, 한국은 이해하기 힘든 나라이며 아직은 너무나 후진국일세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의 말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엔 너무나 와닿았죠. 솔직히 한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대단해서 미국인들의 좁디 좁은 식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잠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에게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게 한국인들의 위상이 남다르게 보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유명한 IMF입니다. 1997년 겨울 IMF 당시 제가 목격한 한국은 곧 무너지겠구나였습니다. 당시 저는 뉴욕포스트 특파원으로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취재하고 있었는데 특히 취재 과정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성장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둘씩 차례대로 처참하고도 절망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무너지니까 당시 저는 한국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대부분의 서방 언론들 역시 제 생각과 동일했습니다. 일제히 한국의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에 보도했었죠. 게다가 당시 본사 총괄 이사장님조차 저에게 제임스, 한국 상황 리포트 적을 때 최종적으로는 부도 선언 직전이라고 결론지어서 작성하게 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IMF 본사에서는 최소 3년의 회복 기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대조했을 때 3년이라고 예상했던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예측한 것이었죠. 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책임감과 단결력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제대로 한국인의 위상을 목격했던 건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진짜 이건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던 것이죠. 미친 듯이 줄을 길게 선 시민들은 애지중지 아껴왔던 돌반지부터 결혼반지 그리고 평생을 노력하며 나에게 준 첫 선물로 샀었던 금목걸이 심지어 금메달까지. 한국의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솔선수범하며 자발적으로 금을 직접 다같이 모으는 모습은 그야말로 대충격이었습니다. 제임스 씨,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못 이겨내면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어요? 당시 줄을 서고 계셨던 80대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손주의 돌반지까지 들고 오신 노령 할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너무나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취재하던 저는 확실하게 결심한 후 본사에 이렇게 타전했죠. 뉴욕포스트 본사 직원들은 한국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겐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대국민 단결력입니다. 라고 말했었죠. 한국의 대결집을 보면서 확신에 찼던 저는 결국 1998년 가을 미국의 최대 경제 컨퍼런스 포럼에서 한국의 위기 극복 과정을 전 세계에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청중들은 당연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제임스, 그건 분명 과장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말하는 기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인들로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때 이런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IMF를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엔 엄청난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당시 앉아있던 수많은 전문가들은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짜 당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남달랐거든요. 단적인 예시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합쳐진 모든 금은 무려 227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 금값으로 환산하면 25억 달러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러한 사례들은 지금도 한국의 IMF 극복이 전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정석처럼 실려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위기 극복 사례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민적 단결의 증거라고요.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에 직면하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한국처럼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겐 한국인들이 가진 위대한 공동체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개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 고귀한 정신력,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든 힘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IMF의 구제금융을 빌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IMF의 자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한민족의 저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IMF 외환위기를 취재하면서 한국인들의 놀라운 저력을 목격했던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발견한 한국의 놀라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교육열이었죠. 한국의 교육열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IMF 시기에 쓰러질 것 같았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분명히 한국의 독보적 교육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 능력에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한국의 교육 투자는 그 규모와 열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현상은 IMF 시기에도 변함없었는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다른 소비는 줄어들었지만 교육비 지출만큼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식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심지어 주거 공간을 줄이면서도 교육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미국인인 제 입장에선 엄청난 충격적 현상이었죠.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열정을 넘어선 국가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인적 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부터 그 뒤 박정희 대통령, 2000년대 당시 김대중 대통령까지 서로 이념적인 정치 성향은 달랐지만 그들이 교육에서 추구했던 방향은 모든 정부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1% 미만으로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평균 IQ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 투자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죠. 단적인 예로 새벽 5시부터 한국의 수많은 도시 곳곳에서 밝혀지는 독서실과 도서관의 불빛이 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너무 놀랐던 저는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벽형 학습 문화는 단순한 교육 방식이 아닌 한국인들의 치열한 자기 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PISA라고 불리우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은 항상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가 아닌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였습니다. 세계 교육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성취 욕구를 최우선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결국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기도 했죠. 세계적인 기업이라 불리우는 삼성과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이죠. 특히 새로운 기술 습득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 교육 담당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학습 능력에 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신기술 교육이 한국에서는 한 달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과 지적 능력을 보유한 한국인들은 이게 결국 소비자로서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는 국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40년간의 특파원 생활 동안 저는 전 세계 수많은 시장을 취재했지만 한국 시장만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곳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을 결정짓는 시험대였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한국을 글로벌을 대표하는 선제적 테스트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2015년 실리콘밸리의 한 글로벌 기업 본사를 방문했을 때 최고 경영자들은 하나같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반드시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먼저 살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은 전 세계 어디서든 웬만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아주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했고 때로는 제조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개선점을 상당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IT 기기나 전자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안목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장 빠르게 수용하고 평가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피드백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 개월이 걸리는 시장 반응 조사가 한국에서는 단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에 대한 상세한 리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이는 곧바로 기업의 제품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빠른 피드백 사이클은 한국을 글로벌 기업들의 이상적인 테스트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한국 사람들이 기업 입장에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또한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들은 한국의 소비 트렌드를 주목했는데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소비 트렌드는 보통 글로벌 트렌드보다 2, 3년 앞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높은 확률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안목이 세계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완벽주의적 성향이었습니다. 이들은 제품의 작은 결함도 용납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은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삼성,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엄격한 국내 소비자들의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더욱 연결해서 말해보면 한국의 배달 문화는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배달 시스템은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치가 만들어낸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전 세계 표준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상당수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고도화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현재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은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융 기술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발전 과정도 흥미로웠는데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 가장 상세한 제품 정보, 가장 편리한 환불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고 현재는 글로벌 온라인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꾸준하게 들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너무 예민하고 너무나 빠른 속도와 시스템을 원하는 국민들인데 과연 이게 맞는가 싶었던 거죠. 게다가 이상한 기업 문화도 저에겐 참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 속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특성들이 숨어있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하다가도 퇴근 후엔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밤새도록 노래방에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문화를 보면 저는 지금도 충격적이거든요. 특히 회의실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격렬하게 감정을 드러내다가도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로 웃으며 식사하러 가는 모습은 더욱 놀라웠죠.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능력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만든 비결이었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순적인 특성이야말로 한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습. 세계 최고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정을 나누는 여유. 이런 모순적인 특성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발전을 이뤄낸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발전 욕구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40년간 특파원으로 지켜본 한국의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100년, 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기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1983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서울의 모습은 현재와 완전히 달랐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 뉴욕과 도쿄를 뛰어넘는 미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의 역동성,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혁신성.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인데 서구 사회에서는 종종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이 성급함이 한국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의 동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의 배달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망, 첨단 IT 인프라 등은 모두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이 만들어낸 혁신의 산물인 것이죠. 한국의 도전 정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그리고 G20 정상회 개최까지.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불과 60년 만에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발전 속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정 역시 이러한 도전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애플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는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SK와 LG는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도전 정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혁신성을 보여주며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을 속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에서의 성과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K-팝은 이제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K-드라마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세계 영화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웹툰은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의사결정 문화와 빠른 실행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방역 시스템의 표준이 되었고, 이는 한국의 도전 정신과 혁신성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우주산업, 양자 컴퓨팅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도전해야 할 새로운 과제일 뿐입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는 세계 경제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농업국가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40년간 한국을 취재해온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도전 정신과 발전 욕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요.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위대한 유전자에 새겨진 도전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한국의 특장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도 정말 가슴 뿌듯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더 좋은 사연을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